이따 한번 봅시다. 아, 좋았어. 선생님이 왜 음, 다른 선생님들이 영상 찍는데 어시스트를 안 해주시는? C 뭐예요? C 뭐야? 영상 찍는데 왜 어시스트를 안 해주시는? 아, 그게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못 믿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내가 촬영한 강의 영상을 보면 되게 퀄리티가 좋을 거예요. 화질. 화질도 좋고 소리도 좋고 앵글도 좋고 앵글도. 그래서 내 강의를 딱 보면 칠판이 깔끔하게 딱 들어와요. 딱 들어오고 소리도 마이크를 쓰니까 명확하고, 네, 그리고 아이폰으로 계속 찍으니까 화질도 좋고.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학원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윈윈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학원에서 찬밥인 것 같아서 그렇구나. 아니 뭐 아닌 건 아닌데 뭐 그렇지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자 봅시다. 그럼 이제 그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 등장하는 그 함수를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웨이브 펑션, 우리말 번역으로는 파동 함수라고 하죠. 그럼 그 녀석에 어떤 성격들이 있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x1부터 xn이라고 하는 건 이게 딱히 뭐라고 쓰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이제 좌표 표현이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3차원이라고 하면 x, y, g가 되겠죠. 그런데 우주 어느 공간에는 다차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차원의 좌표를 표현하는 x1부터 xn까지 이제 위치 좌표가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마지막 t는 뭐겠어요? 이거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파동 방정식을 완벽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무시할 거고 많이 잡아봐야 x, y, g 3차원 좌표 체계일 거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수리적인 특징을 알기 위해서 x 좌표 하나인 1차원에 대해 생각을 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파동 함수는 이런 꼴로 표현되는데 거기는 어떤 말이 있느냐? It describes a system fully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말 뭐 사실 그대로인데 이 fully라는 말을 다른 부사로 바꾸면 뭐겠어요? fully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completely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바로 그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 정보가 포함된 함수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파동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물리적 정보가 포함된 함수라고 했지 파동함수가 모든 물리적 정보는 아닌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겠어요? 뭐냐면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거지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 번호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안에 여러 정보가 있죠. 뭐 주소도 있고 뭐 이렇게 주소도 있고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하잖아. 이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정보가 들어 있는 거지 그 주민등록증이 정보는 아니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파동함수가 물리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파동함수 안에 저런 물리적 정보가 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파동함수는 어떤 또 중요한 성격이 있냐면 well defined 펑션입니다. 아마 여기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저 말 잘 알 텐데 well defined 펑션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잘 정의된 함수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전 구간
미분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한번.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것도 전 구간에 대해서 당연히 연속함수겠어요? 당연히 불연속함수겠어요? 당연히 연속일 거고요. 그리고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그 함수에 대해서 미분 적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다는 얘기겠죠. 이유는 뭐냐면 저래야 그나마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계산이 조금 수월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는 그 해를 알아낼 수 없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라도 해야 해를 겨우 구해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 보통 사인, 코사인, 이 등의 그 초월 함수가 대부분이에요. 약간 뭐 다항함수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무한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초월 함수들 있죠. 저런 것들이 보통 파동함수의 보통의 구성 성분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잘 정의된 함수는 맞는데 얘는 또 이제 어떤 성격이 하나가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발산하지 않고요. 유한한 함수값을 갖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나 딱 정해져 있는 유한한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특정 구간에서 뭐 함수값이 무한대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그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주 멀어지면, 왜냐하면 그 함수 자체가 전 구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라서 구간 중에는 위치가 아주 멀거나 아주 먼 위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언제나 이 파동 함수는 0으로 수렴돼야 됩니다. 0으로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성격들을 갖는 well-defined 펑션으로 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건 맞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절대 발산하면 안 되고 어떤 그 원점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지면 함수값이 0으로 수렴해가는 이런 종류의 함수가 돼야 됩니다. 이거 왜 잘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3 아까 슬쩍 언급했던 오퍼레이터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연산자, 연산자. 자, 얘 같은 경우 얘는 뭐냐면 이런 경우 이거죠. 파동함수,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죠. 그 파동함수가 가진 어떤 물리량, 파동함수 안에 모든 물리량이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파동함수가 가진 어떤 물리량을 끌어내는 계산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연산자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연산자에 대해서 맛은 살짝 봤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연산자, 위치 에너지 연산자,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있다고 했었죠. 해밀토니안 연산자로부터 뭘 알아낼 수 있고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연산자가 적용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파이,
자, 이 파이가 저기에 있는 파동함수를 수리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인데 요거가 아이겐 펑션인 경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겐 펑션인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어라서 이렇게 아이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은 아마 고유함수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고유함수. 자, 이 연산자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그리스어 알파벳 오미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중에 오미가라고 하는 이제 알파벳이 있죠. 그거에 이렇게 이제 사카 표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리량은 다양하잖아요. 물리량은 다양하니까 오퍼레이터도 다양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그리스 알파벳 오미가로 저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겐 펑션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1 어떤 오미가가 있고 그걸 파동함수에 연산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아이겐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연산자고 여기에 있는 오메가, 소문자 오메가입니다. 이 소문자 오메가는 해당 물리량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파동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연산자 연산을 해주면 어떤 물리량이 바로 뽕 나오고 다시 원래 파동함수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파동함수 파이가 그 연산자의 고유함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이제 얘가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얘들의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 아니고 자, 아주 유명한 예들로 그 운동량 연산자 중에 물론 1차원 운동량이겠죠? 1차원의 선 운동량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운동량 연산자가 있거든요. 파동함수를 이렇게 이제 그 거리 변수로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에다가 이게 i인데 이게 i가 뭐냐면 허수 i예요. 아시겠죠? 허수 i. 이렇게 표현되는 운동량 연산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 예를 들어 파동함수 파이를 지수의 ikx 어떤 상수의 지수의 ikx 자,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냐면 파동함수에다가 이 운동량 연산자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미분 자리에다가 이 파동함수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a의 exponential ikx 이걸 연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자, 상수 a 그대로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IK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 H바 I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KX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예쁘게 약분이 되고요. 누가 약분이 되냐면 허수가 약분이 되고 A하고 E 지수함수는 다시 원래의 파동함수 파이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를 간단히 표현을 하면은 KH 바의 파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게 뭐다? 그 녀석의 운동량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이라는 함수 역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운동량 연산자의 고유함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계산 방법을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게 묘하게도 그 정해진 연산자에 대해서 모든 함수들이 그 고유함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로는 고유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요 파이가 두 번째는 그 해당 연산자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니란 얘기는 어떤 뜻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었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겠죠. 원래 함수꼴로 안 돌아와요. 무슨 상수의 원래 함수꼴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줍니다. 이런 계산을 해요. 바로 인티그럴 파이 백설표 오미가 파이 디타우 이런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저게 그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우선 여기에 있는 파이라고 하는 게 해당 파동 함수를 우리가 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어떤 표현? 요 백설 표시.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켤레를 뜻하는 겁니다. 켤레. 왜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파동함수가 있는데 그 파동함수의 켤레 복소수 파동함수를 파이 백설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동함수에다가 마치 여기에 아이겐 펑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산하던 것처럼 그 파동함수에다가 연산자를 걸어줘요. 그 연산자를 건 상태에서 켤레 복소수를 다시 한번 곱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처음에서 나중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이런 표현은 뭐냐면 3차원 중적분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인지는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3차원 중적분 표시를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어쨌거나 어떤 파동함수에 연산자를 걸어주고 거기다가 켤레 복소수를 다시 곱해서 3차원 중적분을 해주면 이때 무수그 상수 하나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정적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적분 구간으로 적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요 상수 값을 그 연산자에 대한 뭐라고 부르냐면 expectation value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기대치. 그러면 이 기대치라고 하는 건 뭐냐? 해당 물리량에 대한 측정 치들의 평균 값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리량을 계산이 아니라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측정은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해야 되죠. 여러 번 해서 평균을 냈을 때 그 값이 저 expectation value에 해당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겐 펑션이 돼버리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운동량인데 그 파동함수가 아이겐 펑션이 안 될 경우에는 측정을 통해서 구해야 되고 그 측정을 통해 구한 그 데이터들의 평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연산자 계산인 겁니다. 알겠죠? 요 표현이 아마 여러분 범위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나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계도하면서 할 때 이 부분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까지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우선은 연산자라고 했을 때 아이겐 펑션일 경우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겐 펑션이어서 그 연산자가 바로 파동함수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운동에너지 연산자, 위치에너지 연산자, 해밀토니안 연산자도 그 각각 연산자들에 대해서 파동함수가 아이겐 펑션인 경우 그렇게 표현을 해왔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산자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둬야 될 거. 자, 이시훈 다이. 뭐라고? 응. 응. 가 뭐야? 뭐야? 뭐 어떤? 물리량에 대한 네. 네. 그 물리량 네. 운동량이랑 소리. 이게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운동량이면 운동량인 거죠. 네, 함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필 운동량 연산자에 대해서 파동함수가 이게 돼버리면 이 녀석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마다 파동함수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시스템마다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연산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파동함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연산자에 대해서 얘가 아이겐 펑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운동량을 구할 수 없고 이런 식의 기대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구할 때는 요 수식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요 수식은 만약에 이 파동함수가 아이겐 펑션이 돼버리면 이제 이 표현은 요 연산 방식이 그대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만약에 얘가 아이겐 펑션이 된다고 치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요거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메가 파이가 되고 오메가는 상수니까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상수, 어떤 파동함수의 켤레를 곱한 거니까 그 켤레를 곱해서 적분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거는 1이 돼요. 1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 내가 안 해서 그런 건데 뒤에서 나와요. 어쨌건 그런 원리로 요게 만약에 파동함수가 요게 아이겐 펑션이 되면 요 수식은 이 표현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뒤에서 할 건데 뭐 어쨌건. 제가 정적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그 나오는 상수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걔가 하나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모든 정적분한 결과는 항상 상수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상수로 나오는데 그게 네. 기대치라고 했는데 이게 값이 여러 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로 결정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평균값은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중적분을 쓸 때 나오는 상수값이 있는데 이때 상수값이 기대치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하나로 결정된 값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결정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적분하면 실제로 하나로 결정되고 그걸 구할 수 있다고요? 적분은 안 해봤나?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뭐 어떤 그러니까 중적분의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나오는 상수값이 있잖아요. 그럼 걔가 하나로 정해진 값인 거고 제가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적정하면 적분하면 무슨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숫자 뭐 1.327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저것도 범위를 정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정적분이겠죠. 중적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정적분을 네. 중적분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예. 발음이 내가 안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중적분은 여러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고 그거를 정적분을 해야 물리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분은 물리적인 의미가 1도 없어요. 그쵸. 저거 보고. 네, 물리학에서 하는 모든 적분은 정적분이에요. 물리학에서는 부정적분 안 해.
왜냐면 그건 부정적분은 물리적 의미가 1도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적분 구간이 있습니다. 뭐 처음에서 나중까지.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서 나중까지 적분하니까 뭐가 숫자로 나온다고. 뭐 2.58 이렇게 딱 나온다고. 딱 나온다고. 그럼 그게 만약에 그 녀석에 대한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의 평균치와 같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 미안해요. 중적분, 정적분. 내가 요즘 발음이 좀 안 좋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렇지. 자, 됐죠? 됐죠? 자, 그다음 또 중요한 내용. 방금 막 내가 막 얘기하는데 막 현욱이가 미소를 띄었어요. 네. 중적분, 정적분 하니까 현욱이가 발그레 미소를 띄었어요. 네. 좋습니다. 현욱이가 저기 사이버 우영 되게 좋아하나 봐요. 좋아요. 자, 보자. A.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거. 5.3, 5.4. 자, 보자. 5.4. 그 유명한 본즈. 자, 원래 표현은 본즈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본은 사람 이름이라 어쩔 수 없고요. 이걸 이제 본 사람 이름이에요. 본즈 해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본이라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사람이냐? 일단 독일어를 쓰는 그쪽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지 하여튼 뭐 스위스. 잠깐만 국적이 어디야? 그런가? 국적이 어디예요? 본 스위스 사람인가? 아니야? 독일이에요? 본. 이 사람이 막스 본인가 그럴 걸? 막스 본. 독일 출신. 아, 독일 사람이에요? 아, 독일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19살 때인가? 그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똑똑해가지고 바로 석사 과정을 넘어가요. 석사 과정 물리학과에서 석사 학위 논문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노벨상까지 한 2살 남았어요. 알겠어요? 곧 이제 한두 살 안에 이제 노벨상 받을 논문을 지금 써야 돼요. 자, 자, 좋아. 진율 어때? 노벨상 논문.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 놀릴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비하할 때 쓰는 거. 바로 노벨상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뭐 노벨 평화상도 있죠. 노벨 평화상은 사실 뭐 상징적인 상이라 뭐 그걸 또 사실은 뭐 노벨상 우리가 그게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 노벨 평화상 그걸 또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근데 글쎄요, 뭐 꼭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다만 어쨌건 노벨 평화상은 이제 상징적인 상이라 중요한 건 학술상일 텐데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 못 받은 이유는? 기초과학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노벨상 많이 밀려있잖아요. 좀 옛날 연구들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외적으로는 국력이 약해서예요. 외교력과 국력이 약해서 그래요. 이 거짓말 같겠지만 학술상 같은 경우는 외교력과 국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 간 로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외교력 국력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논문을 낼 때 드러나요. 논문을 낼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좋은 논문을 내야 노벨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논문을 낸다는 게 좋은
학술지에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야 좋은 학술지에 낼 수 있을까요? 훌륭한 내용을 쓰면 좋은 학술지에 들어가겠죠. 근데 훌륭한 내용이 아니어도요, 좋은 학술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영어를 잘 쓰면요. 영어가 좋으면요, 좋은 학술지에 들어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영어를 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태어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일본 애들은 왜 이렇게 좋은 학술지에 그렇게 게재를 잘 하느냐? 바로 몇몇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걔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국가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걔를 딱 잡아가지고 미국에 보내요. 미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엄청 굴려요. 그럼 거기서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 일본에서 똑똑한 사람, 미국에 데려가면 멍청하겠어요? 똑같이 똑똑하겠어요? 똑같이 똑똑하겠지.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미국 사람은 똑똑해요. 어디나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도 똑똑한 사람 있을 거라니까. 그럼 그런 애 찾아다가 하버드나 MIT에 막 수십억 때려 박은 다음에 자, 이 학생 좀 키워줘서 하면은 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일본은 그런 식의 국가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돼 있다? 하버드나 MIT에 투자하는 그 국가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냐면요, 연간 3조쯤 배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일본이 그런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정책적 비용만 연간 3조씩 2차 대전 이후니까는 50년 동안 매년 3조 이상씩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나 MIT 같은 미국 대학은 돈 주면 학생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 받아가지고 걔네들 트레이닝 시켜서 노벨상 언저리에 가게 해준다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일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봐봐요. 일본의 몇몇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 그것이 일본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노벨상을 받을 만큼 우수할까요? 사실은 지적 수준이 매우 낮을까요? 어디가 예, 근데 근데 사실은 어딜 가나, 그 평균적인 지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지적 수준, 일본 사람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본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은 미국이랑 비슷해요. 미국이랑 비슷해요. 즉 뭐냐면 몇몇의 일본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아도 그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허벌판 사막에 아무것도 없고 나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허허벌판 사막에 누군가 억지로 거기다가 모래를 파고 나무 하나를 큰 걸 심은 거예요. 그게 그 사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전혀 영향을 못 줘요? 영향을 못 줘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노벨상을 받은 일본 학자는요, 결국 어떻게 해버린 줄 아세요? 어떻게 하게요? 미국 영주권을 따서 거기서 살아요, 그냥. 일본으로 안 들어와요. 왜 안 돌아오는 줄 아세요? 일본 사회가 학자가 자유롭게 연구하기에는 너무 야만의 사회라서 그렇게 선발이 돼서 미국으로 간 애들은 미국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하다가 일본으로 안 와요. 그래서 영원한 일본의 안티팬이 되는 그 학자들 되게 많습니다. 일본 학자들 중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 만들어서 노벨상 받은 사람 누구예요? 그게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냥 받는 미국에서 계속 살아요. 미국 시민권 따가지고 미국 시민 됐어요. 그다음에 뭐 시라카와 교수 이런 사람들도 미국에 살아요. 일본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탄 게 과연 일본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뭐 100%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결국 한국 사람들이 왜 노벨상을 못 타느냐? 첫 번째,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한테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런 여력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외교 로비를 해요, 안 해요? 한국 정부는?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지 국가가 한국
정부 이게 개개인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가 뭐게요? 이건 한국 사람의 내적인 특징인데 바로 한국 사람들은 돈 안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 하나 노벨상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당장 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노벨상 하나 받은 걸로 그게 돈 되려면, 그게 돈이 되려면 그 노벨상 받은 이후로부터 3, 4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만약에 노벨상 받으면 돈 줄게 하면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잘 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노벨상 받으면 돈 많이 줄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노벨상이 제일 잘 탈걸요? 근데 노벨상 받는다고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야 너네는 노벨상도 못 받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꾸해 주세요. 너넨 바보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갑자기 노벨상 하니까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는 시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노벨상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 환경 같은 게 과거 일본이나 과거 지금 뭐 미국 정도 수준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워낙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많아서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 웬만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연구 환경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수백억 대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업적을 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난 예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노벨상 얘기는 노벨상 외적인 얘기인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주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다르게 봐야지. 우리는 또 열심히 연구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결국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노벨상 같은 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각까지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결국 이 생각할 때까지 와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어느 나라 드라마들이에요? 한국 드라마잖아요. 넷플릭스 최고 인기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생각까지는 안 해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노벨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벨상 같은 걸 만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진율 오케이? 진율상 어때? 진율상. 전 세계 학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학자들한테 주는 상, 진율상. 좋네요. 좋죠. 하여튼 그렇다. 자, 본의 해석. 이 본의 해석은 노벨상을 받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슈레딩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슈레딩거 역시 노벨상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본의 해석을 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다른 물리학자들이 이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업적을 인정받아 지금은 양자역학 하면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건데, 자,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파동함수는 복소수 함수입니다. 복소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함수값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의미의 공통점이 뭐죠? 예를 들면 그럼 뭐 당연히 관찰할 수 있는 물리적 의미. 그러니까 물리적 의미니까 뭐 에너지, 뭐 운동량, 뭐 위치 등등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든 물리적 의미들의 공통점. 모든 물리적 의미들의 공통점. 바로 봐. 대소예요. 대소. 크다 작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복소수에는 뭐가 없어요? 대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복소수로 나오는 것으로부터 물리적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물리적 의미만 대소가 있나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경험들이 다 대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감정도 대소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하면 마음속에 답이 있잖아요. 누가 더 좋잖아요, 사실은. 누가 더 좋지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도 대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에 대소가 있는데 그걸 복소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크기는 해당 입자의 존재 확률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본의 해석의 첫 번째입니다. 본의 해석의 첫 번째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뭐냐? 그래서 이 어떤 영역에서 해당 입자를 발견할 확률 표현.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써볼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P 이렇게 써볼게요. 자, 웬 P냐? 자, 확률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probability라고 하죠. 그래서 probability에 P를 딱 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짝대기 하나 더 쓴 거는 대문자 표시를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해당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예요. 적분을 하는데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 자, 파동함수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요. 그리고 그걸 3차원에 대한 중적분을 할 거예요. 사이버 우역 무슨 적분? 무슨 적분? 중적분. 이렇게 구간이 있는 건 정적분. 아시겠죠? 요거는 정적분, 요거는 중적분. 알겠죠? 아, 네.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경계 1이 되고 이게 어떤 경계 2라고 하면 경계와 경계로부터 뭐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경계와 경계로부터 이렇게 어떤 영역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영역의 부피가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알갱이가 있을 텐데 그게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요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재밌는 게 여기에 있는 요 표시가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켤레 복수 함수라고 했었죠. 숫자면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고요. 함수니까 켤레 복소 함수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편의상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복소수에 그의 켤레를 곱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 부르는 이름이 바로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 자,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에요, 확률 아니에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 아니죠. 확률 밀도 함수를 뭐 해야 확률이 나온다고요? 적분을 해야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말을 어떻게 썼냐면 그 물리적 의미는 없지만 그것의 크기, 그 파동함수의 크기는 존재 확률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 그 크기가 확률이라고 쓴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파동함수의 크기로부터 확률을 알 수 있을 뿐인 거지 파동함수 자체가 확률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를 정의하고 그걸 적분해야 이렇게 확률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이 중적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 볼게요. 어떤 뜻이냐면 요건데 여기 쓸게요.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에이. 자, 이것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3차원 중적분 기호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최적소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적소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3차원 중적분 기호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의미는 이겁니다. 자, 원래 파동함수가 지금 3차원에 있는 거니까 적분 변수가 뭔 거예요? 적분 변수가 x, y, z인 거죠. 즉 적분 변수가 그러니까 적분 변수란다. 원래 품고 있는 변수가 x, y, z 세 개인데 왜냐하면 3차원이라고 하면 그것의 크기니까 요거의 크기의 제곱 한 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럼 변수가 세 개니까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선 첫 번째 적분을 하는데 우선 x 변수에 대해서 x1에서 x2까지 적분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x 변수에 대해서 정적분이 끝났으니까 이 적분이 완료가 되면 x 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뿅 사라지겠지 뭐. 변수는 없어지겠지. 정적분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무슨 변수만 남겠어요? y 변수, z 변수만 남겠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y 변수에 대해 y1에서 y2까지 y에 대해 적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정적분이 끝나면 그 변수는 사라지죠. 그럼 무슨 변수 여전히 남아있어요? z 변수 남아있겠죠? 그 상태에서 얘네를 딱 묶어가지고는 마지막 z1에서 z2까지 z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적분하라는 기호가 요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x1에서 x2, y1에서 y2, z1에서 z2라고 표현된 그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경계 1에서 경계 2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최적소라고 하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을 최적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 적분하세요, y에 대해 적분하세요, z에 대해 적분하세요를 한꺼번에 d 타우라고 쓴 거예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타우라고 읽어요. 알겠죠? 그 왜 물리학에서 토크 표현할 때 저 기호로 많이 쓰거든요.
토크로 쓰는 그 기호 타우를 여기서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미분 기호를 수학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보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미분 기호는 그냥 이거죠. x축으로 조금, y축으로 조금, z축으로 조금의 의미잖아요. 그 세 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x축으로 찔끔, y축으로 찔끔, z축으로 찔끔이 동시에 벌어지면 부피가 찔끔 커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최적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영역 안에 들어있는 해당 입자의 존재 확률. 뭐만 알겠죠? 이것을 본의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1대 3.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원래 노멀리제이션. 자,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정규화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이 확률 계산 있죠. 이 확률 계산을 바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 구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는 모든 파동함수가 이런 성격을 갖는다 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이 무엇이 된다? 1이 되는 저런 파동함수의 성격을 우리말로 정규화, 영어 표현으로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다.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만약에 얘를 직교접표계로 바꾸었으면 x도 y도 z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의미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게 뭐다? 전 우주에서 관심의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입자가 전 우주 어딘가에 있어. 자,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맞는 말의 확률이 100%잖아요. 1.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모든 파동함수는 그 녀석의 켤레를 곱해서 전 영역 적분하면 항상 1이 된다라고 가정하는데 이런 가정 방식을 노멀리제이션, 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 수식에서도 아까 이 수식을 쓰는 이유는 이 연산자에 대해서 이 파동함수가 아이겐 펑션이 안 될 때 이런 계산을 쓴다고 했죠. 근데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얘가 뭐가 된다? 뭐냐면은 얘가 뭐 아이겐 펑션이 돼버리면 요 두 개 곱해서 바로 요 자리가 오메가 상수가 되고 오메가가 바깥쪽으로 빠지면 그냥 단순히 어떤 파동함수의 파동함수 켤레가 곱해진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적분을 해버리면 전 영역에 대해서 항상 1이 된다라는 성격을 부여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녀석이 아이겐 펑션이 되면 이 값 전체가 여기에 있는 오메가 값으로 바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연산자 얘기에서도 저 얘기가 그대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 파동함수에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었냐면 파동함수는 well-defined function이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었죠. 그리고 파동함수는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발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파동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로 멀어지면 함수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왜 그래야 되냐면 전 우주에 대해 적분을 했을 때 유한한 값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파동함수가 어느 그 구간에서 발산을 해버리면 발산하는 함수는 적분해버리면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확률 1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동함수는 항상 절대로 발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함수값이 계속 감소하면서 0으로 수렴해야 돼요. 크기가. 알겠죠? 그래야 전 영역 적분했을 때 어떤 유한한 값으로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앞에서 한 건데 그게 지금 본의 해석에서 나오는 정규화 내용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가두세요. 그렇게 좀 애매하네.